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오늘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수와 진보 등 이분법적 사고가 대립하는 구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박상우 선생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숭고함을 느끼듯 문학을 신성시하며 경배했다는 박상우 작가. 작가로 등단한 지 10년째 되던 1999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그해 봄부터 꼬박 10년 동안의 잠수 생활 끝에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문학에 대한 맹신으로 극심한 무지와 결핍에 시달렸지만 이제 문학은 언어의 텃밭을 일구는 한 자루의 호미가 되어 자신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호미 한 자루로 일궈낸 소설집 인형의 마을을 들고 박상우 작가가 독자들 곁으로 돌아왔다. 박상우 작가 작품 세계의 큰 축을 이루며 각각 당대 인간 세상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마을 시리즈는 권력에 의해 파멸당하는 개인의 실존과 인간 소외를 다룬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선 80년대 말의 정치적 허무주의를,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에선 90년대 세기말적 불안을 담아냈다. 그리고 작가 스스로 사람의 마을이라고 칭했던 사랑보다 낯서는 21세기의 문턱에서 꿈을 상실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마을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인형의 마을은 현대사회에서 아바타화 되어가는 슬픈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 21세기로 접어든 뒤에 조성된 세상의 변모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인형의 마을엔 아주 독특한 어떤 공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융프라우라고 이름을 지어져 있지만 진짜 융프라우는 전혀 닮지 않은 똥프라우라고 얘기되는 공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중음이라고 이야기되는 인간의 세상과 그리고 영혼의 세상 혹은 피안의 세상의 중간에 존재하는 중음이라는 공간, 또 하나는 그 섬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또 한 번 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갇혀 있는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간 속에서 진짜 인간이란 거, 진짜 욕망이란 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상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디지털 세계를 훨씬 더 그 선명한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공간이라는 것, 그래서 박상우 작가는 어떤 점의 경계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려왔는데요. 샤갈도 그랬고요. 사탄의 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경계에 놓인 사람으로서의 작가에 대한 자의식이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라이프와 아바타로 상징되는 대체자아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기계적 특성을 발견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소설집 인형의 마을. 세상 모든 것은 허구이며 세상은 일종의 감옥이고 인간은 하나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허무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화해할 수 없는 두 세계의 대립 속에서 간절히 원했던 여자를 얻으면 혈육을 잃고 총 대신 칼을 선택해 죽음을 맞기도 하는 소설 속 인물들. 개인의 삶과 존재한다는 것이 제도의 틀과 그 힘에 의해 얼마나 무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감각적인 언어로 낭만주의적 특성이 짙은 작품을 선보였던 박상우 작가가 인형의 마을을 통해 보여주는 허무의 도전은 그동안 추구해온 소설 미학의 절정에 해당한다. 소설가 박상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99년인가요? 저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는데 그때 이제 내 마음의 옥탑방으로 이상문화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전에 활동하시던 것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걸음걸이를 조금
템포를 늦추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딴에는 이제 잠수를 한 10년 동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1999년에 이상문학상 받기 전에 등단해서 이제 신인 작가 시절 10년 동안 이제 굉장히 글을 많이 썼습니다.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고, 많이 지쳐가면서 큰 두려움을 항상 지니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평생 글을 쓰면서 가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계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내 마음의 옥탑방이 이상문학상을 받게 됐을 때 그 수상을 하게 됐다는 전화를 아침에 8시경에 받았는데, 그 수상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 순간 이제 한 10년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한 10년 동안은 여행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하면서 내적 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을 나눠볼 책은 소설집 인형의 마을입니다. 예, 그동안 우연치 않게 또 등단 20년이 되시는 해와 맞물렸어요. 예. 예, 선생님 작품에는 유독 마을이 들어간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가 청춘 시절에 읽었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예. 예, 그건 김춘수 선생의 시 제목이기도 하죠. 예. 예, 시대는 달랐지만 하고자 하는 어떤 현대인의 어떤 고민은 아주 비슷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작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인형의 마을이에요. 예. 네. 제가 처음 작가가 됐을 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제 어떤 한 분기를 작품 세계를 정리하면서 이제 작가적 의식의 이제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부 마을 단위로 작품들로 이렇게 수렴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난 제목은 마을 붙은 제목이 3권입니다만, 사랑보다 낯선이라는 다른 제목을 하나 붙인 소설집이 또 네. 있는데, 그 안에 작가의 말에다가는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을이라는 그 작가의 마을에 그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시리즈가 사실은 4권까지, 인형의 마을까지 이제 왔는데요. 동안 시간은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작가 생활 전체에 있어서 이 마을 시리즈는 제 문학 세계의 어떤 절반, 한 2개의 축이 있다면 하나의 중요한 이제 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겨진 마을이 마지막 마을이 딱 하나가 이제 남겨졌는데, 그건 제가 언제 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건 무슨 마을이에요? 제목은 제가 지금 이제 잡아두었습니다만, 작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외부 세계의 마을을 제가 이제 지켜보고 관망하고 또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눈여겨보면서 탐찰의 결과로 이제 만들어진 작품들이지만,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마을은 제가 살아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의 내면 세계에 이제 형성된 그 마을인데요. 그걸 어떻게 쓸까를 계속 궁리하고 있는데, 억지스럽게 쓸 생각은 없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인형의 마을은 21세기로 접어든 뒤에 조성된 현재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설집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요? 글쎄요, 여기 작품 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좀 세상을 쉽게 살지 못하는 인물들이 이제 대체로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에서 시달리긴 합니다만, 공통점 한 가지는 주체적인 인생을 못 산다는 것이 큰 이제 공통점인데요. 제가 여러 종류의 이제 마을들을 거쳐서 이제 인형의 마을까지 와서 눈여겨본 것은, 이제 사이버 세상이 이제 오고 또 21세기의 어떤 디지털 문명이 이제 시작되고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고전적으로 우리 인간상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 주체적인 자아상보다는 대체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범람을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혹은 블로그상에서 사용하는 뭐 미님이라든가 혹은 뭐 아바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대체물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어떤 자기 캐릭터를 대신하는 이런 이제 풍토가 있는데 그것을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징후로 저는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 또 그렇게 된 이후에 나타난 삶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이 작품에 가능하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인형의 마을 속에는 유난히 소설가가 주인공인 소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박상우 선생님께서 소설가인 주인공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고민과 목소리를 대신 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는데요. 글쎄요, 뭐 제 육성을 작품 안에 뭐 바로 넣긴 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소설, 소설가 그리고 세상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관성을 이제 작가 초기부터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는데 제가 세상을 관찰해서 어떤 등장인물을 제 작품 안에 반영해서 만들어서 이제 쓰는 것처럼 어디선가 누가 내 자신도 자신의 작품의 등장인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어떤 그 재미있는 발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과학에서는 그런 걸 이제 뭐 다차원 우주나 평행 우주 같은 논리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제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번 작품 안에도 한 두어 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학로 방송대학 정문 건너편.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선 이 자리에서 남이 장군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남이 장군이 내 앞에 처음 나타난 건 1995년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 나는 남이섬 앞에 안반지라는 마을에서 소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표제작 인형의 마을 속 주인공인 소설가는 3명의 역사적 인물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중 한 명이 조선시대 풍운하 남이 장군이다. 남이 장군이 지은 북정가의 3번째 행, 미평국은 유자광에 의해 미득국으로 고쳐져 역모의 증거로 제시된다. 나라를 평안케 하고 싶다는 의미가 나라를 얻고 싶다는 뜻으로 둔갑한 것이다. 전도창창하던 남이 장군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배경에서 인간 세상의 핵심을 이루는 진실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표제작인 인형의 마을을 제일 먼저 읽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인형의 마을 안에는 주인공이 소설가가 있고 또 남이 장군, 또 어쩌면 뚝단지같이 여겨줄 수 있는 그 외국의 인물이죠. 마리 앙뚜아네트, 또 이재명 이렇게 3명의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방송대 건너편에 남이 장군 생가 표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실제로 한 5, 6년 전에 술을 마시고 해화동에서 술 마시고 이 앞으로 걸어가다가 슈퍼 앞에서 이제 물을 사려고 섰다가 제가 선 발밑에 그 표석이 있었어요. 그때는 인도에 이렇게 한 가운데 네모나게 보도블록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었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길 가에 이제 표석으로 따로 이렇게 옆으로 독립을 시켜 놨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집 안에 인형의 마을 안에 남이 장군이나 마리 앙뚜아네트나 이재명 의사가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도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인물들이 저에게 나타나서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인물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제 대학 시절부터 저를 이제 사로잡아서 아주 오랫동안 20년 이상 그 여자에 관한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프랑스 역사라든가 여러 역사책에는 아주 못되고 허황되고 호사스럽고 이런 이제 나쁜 왕비로 역사의 기록이 많이 돼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그게 아닐 거다. 그녀에게 어떤 말 못할 사유가 있었을 거다. 이런 것이 강력하게 이제 어떤 에너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살피면서 이제 그런 걸 찾아내려고 했었고 남이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은 이제 제가 어디에 작업하러 이제 남이섬 앞에 있는 안반지라는 마을에 겨울에 작업하러 가 있다가 그 배를 타고 남이섬 안으로 들어갔더니까 거기에 남이장군 묘가 입구에 있었고 또 수원에 갔더니까 남이장군 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일 인물의 묘가 두 군데나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추적을 하게 됐고 여기 나온 이재명 의사 같은 경우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완용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게 만들었던 이런 열혈남아였었죠. 22살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굉장히 운명적인 억울함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것을 오랫동안 이제 부활을 시켜서 이 인형의 마을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네, 이재명 의사에 관한 책은 또 한 번 칼이란 소설로 출판하신 적이 칼로 있으시죠? 나왔었죠. 네.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 남이 장군과 마리 앙뚜아네트와는 별개로 이재명 의사의 삶이랄까 인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잘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재명 의사의 이제 기록을 짧게 어디선가 처음 읽었을 때, 그 1909년 2월 달에,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총으로 저격해서 죽였는데, 같은 해에 이재명 의사는, 명동성당 앞에서, 그 이완용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 이완용을 마차로 뛰어 올라와서 칼로 난자를 해서 거의 이제 그 자리에서 자신은 죽인 줄 알고 대한민국 만세를 이제 3번이나 부르고 일본 경찰에 이제 체포를 당했습니다. 칼에 찔려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이완용을 죽이기 위해서 평양에서 이곳까지 내려와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제 거사를 치른 것인데요. 결국 이완용은 일본의 가장 이제 권위인 의사들이 살려냈고, 네. 그 이완용이 사형을 결재를 해서 이재명 의사는 22살에 교수형을 당했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왜 같은 해인데 총을 쓰지 않았을까? 왜 칼을 사용했을까가 궁금해서 이제 온갖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결국 끝내 못 찾고 아주 엉뚱하게도 백범 선생의 그 백범일지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 백범일지 안에 보면 실제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평양 그 인근에 가면 이제 연물평 진초리라는 마을에 친구에게 이제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 동네에서 누군가 총을 쏘고 돌아다녀서 그 학교 선생들에게 가서 잡아와라 해서 그랬더니 잡아왔더니까 이제 어떤 열혈 청년이 굉장히 분에 차서 이제 들어왔는데 왜 총을 쏘고 돌아다니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이완용을 죽이려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뜻을 너무 몰라줘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백범 선생은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자네 기계는 알겠으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줄 테니까 총을 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 총을 뺏었습니다. 그게 이재명 의사예요? 예. 그러고 그때는 김구 선생도 전혀 그러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로부터 한 보름 뒤에 신문을 보고 그걸 이제 알게 된 뒤에 김구 선생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의사에게 총과 칼의 의미는 뭘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기 다른 시대 또 다른 신분으로 살았던 세 인물에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울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굉장히 개성들이 서로 남달라요. 예. 예,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어떤 그런 상징들이 부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마리아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는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왕비로서의 대접보다는 어떤 악평과 악소문에 시달리면서 이제 거의 창녀냐 왕비냐 이 두 개의 이제 양극 사이에서 힘들게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이 장군은 그 간신 유자광의 이제 모함을 받아서 자신은 그 북정가를 쓸 때 남아 20 미평국이면 하고 썼는데 그것을 평자 한 글자를 득자로 바꾸어서 결국 미평국이 미득국으로 바뀌면서 거열형을 당해서 사지가 찢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사도 총이냐 칼이냐 이 두 개의 어떤 양극 사이에 선택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교수형에 처해져서 이들이 이 처하게 된 운명적 어떤 비극이 양쪽에 다 상반되는 어떤 그 양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자로서의 운명이 비극을 맞이했다는 공통점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소설가인 주인공 앞에 어느 날 이제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등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예, 그 등의 주인공이 쓰고 있는 단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두 개의 문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소설가가 그 두 개의 문장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 자신조차도 이제 그 의심을 하게 되고 예. 또 마리 앙뚜아네트도 창녀인가 또 예. 아닌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역사적 인물의 삶을 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에게 발견한 공통점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억울함 그런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운명적인 양극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세 인물을 앞에 내세우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세 인물 자체의 이제 어떤 특수성보다는 그것을 이제 보편성으로 끌어내리고 사실은 우리들 각자 지금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운명적 양극성이 사실은 다 주어져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간 주인공 앞에 굉장히 흥미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실제하는 인간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렛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여자는 역사적 인물들에게 완전한 인생을 주려는 주인공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네. 그 바이올렛이라는 이제 인물이 이 주인공은 이제 이재명 남이 장군 마리아 앙뚜아네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운명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한 인생을 부여해주고 싶어 했지만 바이올렛의 이제 주장은 그들의 상처가 오히려 그들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힘들어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주인공도 역시 그런 어떤 인위적인 완전성 보다는 그 상처의 의미를 좀 오랫동안 곱씹어야 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사람과 로봇은 뭐가 달라요? 사람과 로봇을 어떻게 비교하냐? 로봇은 기계잖아. 그럼 로봇은 왜 작동을 멈추나요? 그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이 나니까 멈추지. 하지만 충전을 하면 다시 쓸 수 있잖아. 그럼 사람은 왜잖아요? 그야 자야 살 수 있으니까. 아니, 자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계속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야 죽겠지.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잠을 자는 것도 로봇이나 휴대폰처럼 충전을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인생은 완전한가요?
인간은 완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남몰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인생이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생을 찾아 지금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바타의 세계에 대해 고민했다. 물론 완전한 세상과 완전한 인생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아바타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뭔가를 보상받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별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집에는 7편의 이제 중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분위기들은 매우 유사한데 세상은 일종의 감옥이고 인간 하나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라는 허무의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허무란 것은 박상우 선생님의 어쩌면 전매 특허일 수도 있었어요. 예.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의 마지막 그 구절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의 허무와 또 인형의 마을에 나타난 허무는 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이제. 네. 그때는 이제 그 어떤 그 화가의 밀실 같은 작업실에서 이제 그런 허무가 극단에 다다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20년 이제 세상을 거쳐오면서 인간과 공간 사이에 이제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졌는데, 공간을 제 소설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작품들이 뭐 옥탑방으로 올라가기도 했다가 뭐 지하로 내려가기도 했다가 마을로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은 공간에 의해서 한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같은 세상에서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보기엔 다 다른 그 공간성들을, 다른 서클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지금 그 문학계에서 살아가고 있죠. 문학계라는 공간에 살아가지만, 이렇게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방송계에서 살아갑니다. 또 뭐 신문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언론계에 갇혀서 살고요. 뭐 선생님 하시는 분은 교육계에 갇혀, 다 그 계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있는 곳은 또 태양계입니다. 우리가 있는 태양계는 또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에 있죠. 이런 계가 끝도 없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그 무한대의 확장 영역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그 전의를 잠재적으로 무한 전의의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계에 대한 계와 계라는 공간과 나의 그곳에 위치해 있는 그 존재 좌표에 대한 이 상관성을 항상 그 인간들이 의식을 해야만 지금 내 위치, 우주 전체에서의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존재 좌표를 좀 의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라는 그런 흥미로운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예. 노젓가리 판타지, 노젓가리라는 말과 판타지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이질적이어서 묘한 충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내용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여자를 사랑한 형의 이제 비극적인 결말,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 어떠신가요? 좀 약간 끔찍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괴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얘기가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비극적이고 예. 운명적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지만, 거기서 이제 그 상대 여자가 나타나서 그 인생의 겪음에 대해서 이제 그 주인공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고 이제 얘기되어지는 모든 어떤 그 행위적 요소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동사적으로 이제 겪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그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겪는다는 것이 여러 이제 그 소설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남편의 아버지하고 살게 되고, 또 동생의 여자와 관계를 맺다가 동생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식적으로 이제 감내하기 힘든 것조차도 결국은 이제 그 겪음의 영역 안에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겪다라는 이제 어떤 동사의 본질은
운명의 비극이 외부 세계에서 자기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각 인간들의 내면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스스로 그것을 불러들이는 요소가 네. 강하기 때문에 격다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안으로 나의 내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의 것을 끌어들인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운명적 비극을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죠. 네. 노젓가리 판타지뿐만 아니라 소설 곳곳에서는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과 죽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젓가리 판타지에서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의 마을에서 독서를 시작해서 인형의 마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바타들을 인식하게 되면 나중에 노젓가리 판타지에 이르면 그 어긋난 운명, 어떤 비극적인 어떤 운명까지도 아바타에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묘한 어떤 설정 자체도 염두에 두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노젓가리 판타지를 맨 앞에 설정한 것은 거꾸로 이제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도 소설집 한 권에 있는 다른 소설들을 차례차례 읽어 나가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여행인데 그런 이제 여러 삶들의 여행을 거꾸로 이제 가서 맨 끝에 이제 인형의 마을에다가 그 모든 인간들이 운명적인 이제 양극성을 좌우에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노젓가리 판타지를 읽게 되면 그 의미를 이제 더 다시 생각하게 되질 않나. 네. 선생님께서는 나의 소설은 공간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서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 그런 지하에서부터 내 마음의 옥탑방 그리고 지붕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인 어떤 공간에서 인형의 마을에 이르면 약간 수평적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과 인간의 그 어떤 상관성이 저는 오히려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작가로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탐사를 해온 이제 공간들은 가시적인 세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공간들이었는데,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공간성은 제 내면에 있는 공간성.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보통 작가들은 자기 내면 세계를 먼저 드러내는 작품들을 쓰고 이제 다른 가상 세계로 가거나 그러는데, 전 그것도 경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인형의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공간들이 등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만들어낸 완전한 세상, 또 노젓가리 판타지에서는 강마을 건너의 섬, 또 융프라우 현상학에서는 외딴 펜션, 그다음에 독서 형무소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대중 세뇌용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형무소 등등 이렇게 많은 흥미로운 공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공간들은 아주 별도의 특이한 공간들처럼 느껴지지만 또 이 공간들을 아우르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소설 쓰기 전에 그 공간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저는 매 순간 이동 중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매 순간 이동 중인데, 뭐 그 BBC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아주 그 우주 전체를, 지구 전체의 생명체들을 찍어놓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거대한 이동들, 뭐 코끼리라든가 물소라든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많은 그 생명체들이 물을 찾아서 혹은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으면 또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고, 눈이 오면 눈이 녹는 곳을 찾아가고, 그런데 우리 인간도 결국은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 노마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유목적인 삶이 사실은 지금 21세기지만 다시 이제 우리들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사이버의 의미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영역은 앞으로 이제 또 제 소설에서 더 좀 확장시키고 싶은 공간성을 더 크게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형의 마을의 전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인형처럼 또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편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일까요?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아까 이제 그 남희 장군이나 이재명 의사나 마리 앙뚜아네트의 삶이 운명적으로 그 양극 속에서 비극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인간들 모두는 자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삶의 그 양극성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인간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가족 간의 이제 혈연 관계 때문에 뭐 이 양극 사이에서 이제 힘들어하는데, 인간이 인생에서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는 그 양극을 이제 해체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으로. 그 양극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환상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100억이 있는데도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지금 체중도 정상적인데 나는 지금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우리들 의식의 위치가 항상 부정적인 곳에 자신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극과 양극이 있다라면 항상 자신을 음극에다가 두려고 하죠. 근데 그런 음극이나 양극 그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상대성 때문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예로부터 선인들이 중도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제로 지점이거든요. 그곳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제 해방되는 공간인데, 우리 삶도 내가 뭐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많다 적다 이런 양극성에 시달리지 말고 항상 그 제로 지점에 내가 위치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자유로워지면 또 그 부자연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해체되니까 자연스러운 삶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시리즈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따라오면서 읽으면서 인형의 마을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을이 등장할까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역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영역이 그림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찍는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도 어쩌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구도라고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소실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내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림 속에 그 소실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혼자 나름 추측도 해보았는데요. 소실점이 사실은 이제 진짜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제가 앞으로 제 남겨진 이제 문학 그 생활에서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마을 시리즈의 이제 완결편을 쓰고 나면 이 5개의 마을을 이제 작품들을 정리를 해서 그 한 축을 이제 만들어 놓고 아마 그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준비해둔 장편 소설들을 이제 한 5종 정도 이제 쉬엄쉬엄 써서 좀 독특한 그 장편들을 세상에다가 한 5권 정도만 만들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년 동안에 쉬신 게 아니라 그렇게 소설도 쓰고 그러신 거군요. 쓴 건 아니고 이제 구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자료 공부들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놓을 시간들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럼 5권의 책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르르 쏟아지겠군요. 앞으로 써야죠, 그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궁금증을 풀 수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했고요. 네, 앞으로 발표하시는 소설 기다렸다가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젓가리 판타지 이 부분을 낭송을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자가 동생과 결혼을 하려는 건 교회 장로인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가 대학 때부터 사귀어온 남자가 있었는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구인 동생을 결혼 상대로 선택함으로써 장로인 자기 아버지의 이중인격을 폭로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신임이 두터운 동생과의 결혼을 반대할 경우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장로로서 존경을 받기 어렵게 되리라는 걸 여자는 교묘히 역이용하고 있었다. 동생이 성불구라는 거 아시나요? 어느 순간 여자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그에게 물었다. 그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불구라고 그녀는 단정적으로 잘라 말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불현듯 이렇게 물었다. 정신은 동생과 살고 몸은 형과 살면 안 될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고전 길가메시 서사시.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의 모험담으로 생명, 죽음, 사랑, 우정 등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탤버트의 홀로그램 우주. 홀로그램의 원리를 통해 인간과 우주의 여러 가지 신비 현상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가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 인도의 작은 마을인 라다크가 문명화되는 과정을 통해 서구식 개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 연출가 진옥섭의 노름마치, 기생, 무당, 광대, 한량 등 이 시대 마지막 예인들의 삶과 예술을 흥미롭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기계가 점점 인간을 닮아가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점점 더 기계를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영위하고 찬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여유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